미드웨이 해전에서의 일본 제1기동부대, 제1항공함대 항공모함 4척은 이후에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결정적인 전투가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미군 항공대들로부터 공습을 계속 받고 있었는데, 이 공격들은 일본 함대 북동쪽에 미국 항모부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미드웨이 섬에서 이륙해서 일본 항모부대 쪽으로 온 항공대들이었습니다. 당시 미드웨이에는 일본군의 공습에 대비해 급히 여러 항공기들이 배치되었고, 그 항공기들은 육군, 해군, 해병대로 각각 다른 소속의 합동훈련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미군 공식 자료에는 이렇게 미드웨이의 모든 항공기가 오전 6시까지 이륙했다고 하는데, 일본 항모 발견 소식을 들은 이후에 이륙한 것이 아니라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군은 당일 미드웨이 섬이 공격당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공습을 활주로에서 당하지 않기 위해 날이 밝자마자 서둘러 이륙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항모 위치가 잠시 후에 파악되자 일본기를 상대할 전투기를 빼놓고 폭격기, 뇌격기는 전부 북서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살펴봤듯이 일본 항모 쪽으로 축차 투입된 미드웨이 항공대는 전투기 어머도 없이 3차에 이르는 공격을 가했지만 별무소득이었는데요. 사실 폭탄이나 어뢰가 안 맞고 피해만 입었다고 해서 아무 소득이 없었다고 보긴 어렵고, 항모 아카기에 나구모 제독을 비롯한 일본 함대 순회들이 앞으로의 작전을 차분히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구모는 7시 15분에 어뢰 무장을 육상 공격용 폭탄으로 바꾸라고 명령했는데, 7시 45분에 정찰기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작업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미드웨이 2, 3차 공격대가 일본 항모들을 공격하면서 급히 항공모함들이 회피 기동을 하느라 임시로 쌓아놓은 어뢰 혹은 육상 공격용 폭탄이 폭탄 저장고에 안전하게 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미드웨이 공격을 안 가고 항모 전단에 남은 제로기도 미군 공격에 대응하느라 바빠서 다시 항공대 업무 등을 맡으려면 항모에 착함해서 재급유와 재무장을 받아야 했습니다. 미드웨이 항공대가 가망 없는 축차 투입으로 큰 피해를 보면서 만들어낸 상황의 결과는 일본 항모들과 수뇌부들을 충분히 바쁘게 만들었고,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머지않아 곧 드러나게 됩니다. 일본 함대가 이렇게 정신없이 혼란했던 사이 나구모 제독과 일본 함대는 토네 4번기로부터 무언가 또 연락을 받게 됩니다. 문제의 토네 4번 정찰기는 핸더슨 항공대의 공격이 거의 끝나갈 즈음인 오전 8시 9분에 다시 무전을 보내왔는데, 그 내용은 적의 병력은 순양함 5척, 구축함 5척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항공모함은 없다는 내용이었는데, 당시 일본군 수뇌부 전후 증언을 보면 이 보고에 일단 안도하면서도 이 위치에 항모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B-17 공격대 막판 공격이 계속 진행되고 있던 오전 8시 20분, 토네 4번 정찰기가 또 하나 결정적인 소식을 하나 전달해 왔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적은 그 후방에 항모인 것 같은 것 한 척을 동반하고 있다 였습니다. 7시 45분 직전에 아카기 함교에 전해진 미드웨이 북동쪽의 미 함대 발견 소식 이후, 그리고 이어서 아카기에서 미 함대의 함종을 정확히 보고하라는 명령이 전달된 이후 드디어 미 항공모함 발견 소식이 일본 함대에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일본 항모를 발견한 미군 보고보다 약 2시간 40분 이상 늦은 발견이었습니다. 토네 4번기가 확인한 항모 한 척은 태스크포스 16의 항모 엔터프라이즈 호넷 중 하나였고, 토네 4번기의 첫 보고가 아카기에 전달된 후 약 35분 후에 도달한 보고였습니다. 이 또한 역시 먼저 중순양함 토네로 전달된 후 암호 해독 작업을 거쳐 발광 신호로 아카기에 전해져 8시 20분보다 더 늦게 나구모에게 전달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일본의 전후 공식 기록에는 8시 20분에 이 보고를 설명하면서 비록 토네 4번기 상공에 날씨 등에 관한 자료가 없어서 가볍게 비판할 수는 없으나 미 함대 발견 첫 보고에서부터 항모 식별 소식까지 35분 정도가 더 걸린 것을 들어 정찰 행동이 불충분했고 적극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토네 4번기의 승무원들은 전부 태평양 전쟁에서 전사해서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이날 토네 4번기의 정찰이 훌륭한 작전 수행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방금 언급했듯이 일본 함대 수뇌부는 이미 항모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안 좋은 소식을 미리 예상했더라도 직접 들으면 새삼 충격이 또 오듯이 일본 함대 수뇌부에게도 이 보고가
충격적인 소식임에는 변함없었습니다. 톤의 4번 정찰기로부터의 6월 4일 아침 세 번째 메시지. 쿠사카 류노스케 제1항공함대 참모장은 미 항모 발견이라는 보고를 놓고 전후 회상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역시 깜짝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B-17 폭격기는 계속 폭탄을 고고도에서 떨어뜨리고 있었고 일본 항모들이 회피 이동을 하고 있는 사이 아카기의 함교도 이 보고로 바빠졌습니다. 미드웨이를 먼저 공습하고 그 소식을 듣고 따라 나올지 모르는 미 항모를 공격한다는 이전부터 세웠던 일본 함대의 작전 계획은 오전 8시 20분에 완전히 확실히 어긋났습니다. 이제 일본 함대의 제일 목표는 미드웨이 섬이 아니라 미군 항공모함이었습니다. 이미 미 항모들이 일본보다 먼저 적 항모의 위치를 파악했을 것임은 명백해서 최대한 빨리 미 항모를 공격하기 위한 항공대를 발진시켜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함대가 미 항모 부대를 향한 다음 행동에 들어가기 전에 꼭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또 하나 등장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양측 항공대 중 가장 먼저인 6월 4일 오전 4시 30분경에 출격해서 미드웨이로 향했던 도모나가 조이치 대위가 지휘하는 총 108기의 일본 항공대. 미드웨이 상공을 지키던 버팔로 전투기 편대에 큰 피해를 입히고 미드웨이를 폭격한 후 이 항공대가 다시 돌아와서 일본 항모부대 근해까지 도달한 것이 오전 8시 15분에서 25분 사이인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항공대는 벌써 전투 포함 4시간 가까이 비행 중이었는데요. 연료가 거의 소모되고 부상자들도 있는 이 항공대는 곧 착함을 해야만 했습니다. 도모나가 항공대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항모 4척에서 골고루 항공기들을 모아 출격했고 따라서 도모나가 항공대를 착함시키려면 항모 4척에서 전부 작업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거기다 또 다른 물리적 제약 요소도 있었습니다. 현대 항모들은 이렇게 앵글드 플라이덱, 즉 경사갑판을 많이 채용해서 항공기 착함과 바람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드웨이 해전 때 쓰이던 항모들은 미국, 일본 전부 직선형 비행갑판이어서 착함이면 착함, 바람이면 바람, 둘 중 하나의 작업만 한 번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일본군에게 사실로 드러난 미 항모를 치기 위해 남아있던 항공대를 발진시키려면 공격대를 비행갑판에 정렬시키고 출격시키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 시간이 지나면 도모나가 공격대는 연료가 떨어져 불시착할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항공모함은 착함 작업과 바람 작업 둘 중 하나만 가능했기 때문에 나구모는 미 항모에 대한 공격대를 발진시키고 도모나가 항공대를 그 뒤에 착함시키든지 아니면 도모나가 항공대를 먼저 착함시키고 그 뒤에 공격대를 발진시키는 것, 이 두 방법 중 하나를 골라 수행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미 항모부대는 일본 항모의 위치를 최소 2시간 전에 알고 있다고 봐야 되는 상황. 나구모는 최대한 빨리 공격대를 발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하필 지금 이때 돌아온 도모나가 공격대로 인해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 결정에 따른 책임은 온전히 제1기동부대 사령장관인 자신이 져야 했습니다. 여기서 나구모의 옵션에 대해 전쟁 이후 여러 사람들이 많은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중 하나가 도모나가 공격대에 참가하지 않았고 일본 항모들의 경납고에 있던 항공기를 미리 비행갑판 중앙부에 올려놓고 예열을 시키고 도모나가 공격대 항공기들을 차례로 착함시킨 다음에 착함시킨 항공기들을 엘리베이터로 아래 경납고로 옮기고 미리 예열을 시킨 항공기들을 뒤로 끌어놓고 거리를 확보한 다음에 출격시키면 시간도 아끼면서 항공기 회수와 발진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일본 해군은 이런 식의 작전을 그동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군인은 훈련받은 대로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고 안 하던 짓을 섣불리 하다가 혼란이 생기면 착함과 이함 모두 망가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나구모가 해결 방법을 만들어내야 했던 시점은 일본 함대가 계속 회피기동을 하면서 떨어지는 폭탄을 피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따라서 나구모가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은 창의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함대 구성원들이 계속 훈련받고 익숙한 기초 위에서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구모가 실제로 창의력을 발휘하려고 했어도 당시 아카기 함교의 급박한 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했을지는 상당한 의문이 남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1942년 6월 4일 오전 8시 30분경
나구모 지독의 선택지는 2개. 첫 번째는 도모나가 공격대가 착함하기 전에 먼저 신속히 가능한 항공기부터 준비시켜 정찰기가 발견한 미 항모를 향해 발진시키는 것. 두 번째는 연료가 떨어질 위기에 처한 도모나가 공격대를 먼저 착함시키고 그 이후에 공격대를 준비시켜 미 항모를 향해 발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구모가 선택한 것은 2번이었습니다. 1942년 6월 4일 오전 당시 55세의 나구모 중장은 중요한 결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하나하나가 수천 명의 생명과 본인의 34년 해군 커리어가 달린 결정들이었습니다. 나구모의 이 결정도 그 후 정말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그냥 나구모가 그때 이렇게 결정했다고 쉽게 보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 배경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깊이 개입돼서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잠시 등장했던 윌리엄 브럭만 함장이 지휘하는 잠수함 노틸러스. 일본 항모들 가까이 갔다가 발견돼서 공격을 받았으나 계속 근처를 돌고 있었습니다. 1차 폭내 공격이 끝나고 노틸러스는 잠시 잠망경을 올려 수면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진은 미드웨이 이후 실제 노틸러스에서 잠망경으로 바라본 모습을 수정한 것인데요. 브럭만 함장은 이때 해면에 다수의 일본 함들이 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도내 4번기의 보고가 접수된 지 5분 후인 오전 8시 25분 다시 노틸러스를 발견한 전함 키리시마가 우현 측 함포 사격으로 노틸러스를 공격하자 노틸러스는 4,500야드, 약 4.11km 거리에서 키리시마에 어뢰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어뢰 2발 중 한 발은 오작동으로 어뢰 발사관에서 나가지 않았고 다른 한 발은 정상적으로 발사되었으나 다가오는 어뢰를 본 키리시마는 좌연으로 급선회해서 남쪽으로 향하면서 어뢰를 무사히 피했습니다. 그리고 경순양함 나가라, 구축함 아라시가 노틸러스에 계속 폭내 공격을 가했고 노틸러스는 다시 긴급 자망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수상함들은 계속 공격을 가해 노틸러스가 자망을 하게 만들었고 일단 자망하면 수상함의 어뢰를 발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 함대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노틸러스는 다음 기회를 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